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정치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률안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또 이른바 조국 사태, 그리고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 대형 맞불 집회들. 연초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갈등과 대립 지속되고 있죠. 또 이제 20대 국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곧 총선도 있고 해서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가 특별 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7시까지는요. 전국 각지의 각계각층 우리 국민들의 의견만으로 꾸미는 국민 대토론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 주문 이런 말씀들 들어보겠고요. 9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또 2시간 동안은 전문가들 현역 정치인과 함께 정치개혁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이렇게 무려 4시간의 생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제1부 바로 시작합니다. 야 선배 얘 박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용히 해. 뭔가 두려워서 이 방송에 가만도 안 내놓고 회의 열자고 합니까? 충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쑥대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판 5분 전이다. 서로 이익 때문에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서로 싸우고 아우 너무 그냥 진짜 두는 뜨고 못 볼 때가 많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싸움 하시느라고 국민들한테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판단하기도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주장을 하고 다른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에게 길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또 각계각층의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의 말씀부터 듣고자 하는데 첫 발언이 누가 하시게 될까? 자, 발언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눈에 제일 첫 번째 손 드신 분이 저기 계시네요. 네, 마이크 좀 들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조신희입니다. 사회복지사. 네, 저는 100점 만점에서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몇 점이요? 10점이요. 앞에 다른 숫자 없어요? 네, 그냥 10점? 네, 10점만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민생에는 신경도 안 쓰고 밥그릇 싸움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국회 보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피로감만 쌓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는 협상 정치의 사실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도한 협상 능력의 발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우리 연봉도 사실 많이 받으시면서 싸우고만 계시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 보시기 싫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보시죠? 최근에는 좀 안 봤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옆에 분도 손 드셨던데 자기소개부터요. 예,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문태식입니다. 네네. 예, 저는 옆에 분보다 점수는 조금 더 주겠습니다. 몇 점이요? 뭐 한 6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60점이면 그래도 낙제를 면한 점수인데요. 예, 그래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잘 해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선으로 당선을 됐었지만 이번에 자기가 장치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 점수를 좀 더 줬습니다. 초선 그다음에 불출마한 사람들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선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선에서는 당연히 지금 다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요. 예, 정말 국회의장 하실 분만 한 분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다 물러나세요. 뭘 정치하십니까? 이런 정치 가지고 국민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저 봤습니다. 이 깨끗한 손으로 뭘 했습니까? 맥살 잡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뭘 들게 만들었습니까? 촛불 들게 만들었잖아요. 태극기 들게 만들었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 만들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화합을 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는 당선되시는 국회의원님들 제발 우리 국민들에게 촛불 들지 않고 태극기 들지 않도록 개파 간의 갈등 안 생기도록 옛날에는 구정치 시대 때 뭐 했습니까? 지역 간 갈등 시켜가지고 맨날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어졌죠. 지금은 계층 간 갈등입니다.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우고 앉아 있어요. 저녁 먹으면서 정치판 이야기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싸웁니다. 이게 계층 간 갈등이거든요. 세대 간 갈등이요. 지난 추석 때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였다. 그래서 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 이번 20대 국회는 정말 너무 무능한 정치였고 무능한 국회였습니다. 예. 하나같이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가 없어요. 21대 국회에 정말 희망을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보시죠. 정치를 좀 잘해서 국민들이 촛불도 태극기도 안 들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근데 60점을 주신 근거의 하나가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기특해서 이거 좀 모순 아니에요? 불출마 선언하신 분은 앞으로 정치 안 하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특해서 점수를 잘 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또 그쪽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그 모자 쓰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하는 권중군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작년 안에는 완전히 제가 겪은 지난 세월 동안 완전 정치 실종의 시대였고요.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되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제 스스로는요. 예. 어느 대목이 가장 그렇게 눈에 거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각 다른 당의 의원을 바라볼 때 자기와 정견이 다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의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 한 지역구가 대략 한 10수만 명씩의 그 지역 그 유권자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당락이 결정되는 게 1000표, 2000표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당은 야당은 여당이 저 뒤에 있는 나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저 뒤에 있는 수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 그 무게를 항상 인식하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여당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했고 야당은 끝까지 저항하나 어쨌거나 능력이 없어 다 패배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 그 뒤에 정말로 그 뒤에 있는 그 유권자된 국민에 대한 의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쟁의 대상인 의원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다. 네. 이 상황에서 국민은 완전히 실종됐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당리와 당략 그냥 그것만을 1년 동안 주구장창 외치던 한 해였지 않았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를 찍지 않은 많은 사람이 지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한마디로. 무게감이 전혀 없는 거죠. 저 의원 뒤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유권자들, 예. 내 의원 뒤에 있는 수만 명의 유권자들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없이 오로지 내가 물리쳐야만 되는 대상, 오로지 내가 꺾어야만 되는 대상. 어떻게든 뭐 4+1이든 뭐든 내가 다수당을 만들어서 저들의 의견을 무엇을 내든 어쨌거나 저기는 내가 이기고 반드시 내 의지를 관철해야만 되는 대상. 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여당을 더욱더 비판하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여당은 집권당 아닙니까? 무한 책임이 있죠. 예, 무한 책임이 있고 또 집권당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파워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당인데 그런 당에서 정치의 기본인 소위 말해서 그 타협, 그다음에 양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자가 약자를 케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럼 그 사회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네, 사회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 쪽에서 야당을 케어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네. 오로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밀고 갔다.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야당도 정말 비판하고 싶은 건 그런 여당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국민은 국민대로 다 분열됐고 전 지금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4분열된 나라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찍. 그 점수는 안 주셨는데 몇 점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졌는데 점수는 몇 점쯤 주실 뭐 거예요? 굳이 준다면 정말 뭐 마이너스를 줘도 된다면 마이너스 점수 주고 싶고요. 마이너스 점수요. 예, 뭐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전 정말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불출마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몽땅 다 그만둬라. 예. 앞에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21대 총선 4.15 총선 치를 때에는 각자의 그 지역구에 예비 후보 다 등록해갖고 철저하게 공천 거쳐서 국민들의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아라. 네. 기득권 절대로 다 내려놓고 새 판 짜고 새로 시작해라. 저는 저 이런 입장입니다. 또 예, 여성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강송희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발언해주신 분이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한 4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40점도 박한 거예요. 그 40점도 저는 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개혁의 방향성을 조금 잡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0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많은 의원들의 최소한의 소명의식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들은 아직 좀 보기에 불편했는데요. 그런 큰 문제들이 아직 많이 한국 정치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이 기존에 발의된 대로 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그것도 쭉 밀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75석까지 하려고 하다가 네네. 그냥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보니까 그 조금 아까 발언하신 분은 여당을 좀 싫어하시는 분 같고 좀 방금 발언하신 분은 야당을 좀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 20대 국회 통계 수치로 확인해 본 우리 정치의 현주소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우리 정치에 대한 점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보시죠. 우리나라 정치는 싸움판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허울이다.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국 정치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17년 실시한 공공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국회. 비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이 모색할 만큼 임기 내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결 결승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머리상 의장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해. 국민보다는 스스로 당파적 이익만 너무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서로 이 사람이 저걸 주장하면 저거에 반대만 주장하는 느낌이 강해서
계속된 싸움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법안. 이번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2만 3천여 개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처리율은 31% 정도로 식물국회라고 평가받는 지난 국회보다도 저조한 성적입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야당 여당 이걸 볼 때는요 지나치게 좀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제가 바라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대도 안 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잘했다는 의견은 9.5%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몇 점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50점? 30점. 현재 국회는 점수를 일단 매길 수 없다 생각해요, 저는. 평균 점수 33.6점. 낙제도 보통 낙제가 아니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30점도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 국민들의 분노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물어가는 20대 국회, 새로운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33점이 조금 넘고요. 10점 미만이 25%가 넘으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10점 미만을 준 거예요. 그죠? 아까 60점 주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신 거네요. 자기도 점수 좀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가운데 쪽? 예, 자기소개부터요. 예, 서울, 여기. 바로 그 강 건너 강서구에서 온 배경섭이라고 합니다. 예, 몇 점 주시려고요? 저도 그 30 몇 점에 거의 동의합니다. 평균? 네네. 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뭐 어느 것들이 제일 좀 눈에 거슬리세요? 입법, 뭐 행정사법 많이 있지만 일단 입법부를 봤을 때 국회의원이 그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다수당으로서 어떤 정책을 밀어붙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뭐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 표결에 참여하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항하면서 장외 정치를 일삼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장외 정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문제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당 미워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그 특히 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위해서 그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 이런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옆에 분은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야당이 싫으세요? 아니면 여당이 싫으세요? 저는 조금 더 여당을 싫어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기대는 아마도 정치 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서로 남 탓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를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양보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20대 국회의 모습은 흔히 말해서 내로남불의 정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도 한때는 야당이었을 때 날치기법에 대한 통과 과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패스트트랙에서는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점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패스트트랙 안에서 들어왔던 선거제도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수정안들이 가결된 걸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조금 바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희생을 하긴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요만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야당도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들 모두의 공론화가 돼 있는 과정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공수처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 점철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결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극단만 너무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바로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소개 안 하셨죠? 네.
지금 직업이 아,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말하는 게 좀 다르죠? 계속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네. 그 옆에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안은정입니다. 취업 준비생. 네, 전 아까 평균 점수가 33점이 나왔는데 그 점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점? 네. 그 이후로 지금 정치는 부재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정파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득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분열됐을 때 정치권에서는 그 안에 나오는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몇만 명이 동원됐다며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각 정당들이 자기네 쪽 집회에 얼마나 사람 많이 왔는지를 이제 너무 부풀려서 다들 과장을 하니까 아예 경찰이 추산치를 발표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참 이런 일이 또 다 있어요. 근데 일자리 만들어줘서 취업 빨리 되도록 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못하죠 지금. 네, 그렇게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민생 법안 처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또 옆에 분?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직장인 차윤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정치인들은 그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권력 집단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자기들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 네.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상 자기들이랑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밀어붙였잖아요. 태극기 집회도 국민의 목소리인데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안건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반대하는 많은 국민인데도 밀어붙이는 여당이 문제가 크다. 네. 공수처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은 그 막강한 힘 때문에 탐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을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거를 막으려면 그 탐욕의 원인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더 큰 탐욕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또 더 싸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독재에 악용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복지 같은 경우도 저는 국민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로 환심을 사서 그걸로 자신들의 힘을 다시 얻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빌미로 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그런 권한을 또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점점 키워가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주의 독재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권력이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토론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 행태에 대한 여든 야든 너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토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까지, 그죠? 공수처 저분은 명백히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복지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강하고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뚜렷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의견 우리가 들어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정책적 토론도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분도 부산에서 올라온 자영업자 김판근입니다. 부산에서 일부러 오셔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정치계 국민의 말한다 참여하기 위해서 KTX 비용이라도 좀 주나요?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올랐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는 한 45점 정도. 45점? 그거는 21대 총선에서 좀 더 잘해달라 그런 뜻에서 점수를
낮게 점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매겼습니다. 지난번 그 20대 그 국회가 출범할 당시는 신선한 인물도 많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뭐 딱히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리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로서 국민에게 뭐 자제를 많이 줬습니다.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점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 국민에게도 물론 책임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심판을 할 수 있는 21대 총선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에 뭔가 심판하려고 벼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이제 어느 기준에서 누구를 심판할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방금 발언해 주신 분께서 20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실망이 크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 중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정치가 어떤지 또 우리 정치 불신의 국민들의 이유는 뭔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 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도연 아나운서가 수고해 주겠어요. 네, 김도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KBS가 정치개혁, 그 길을 국민에게 묻기 위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야 관계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봤는데요. 나빠졌다는 의견이 60.1%, 좋아졌다가 30.5%, 잘 모르겠다 9.4%였습니다.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보다는 2배가량이 높았죠. 흥미로운 부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졌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29살 이하에서보다 60대에서 부정 의견이 훨씬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월 총선 이후에 그럼 여야 관계나 의정 활동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을 물어봤는데요. 좋아질 것이다가 52.3%, 나빠질 거다가 29.3%, 잘 모르겠다 18.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총선 이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정치가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부패와 특권 남용 때문이다가 28.7%로 가장 많았고요. 정치인들의 막말과 자질 부족 때문이다가 26.5%, 극심한 여야 갈등 때문이다 2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59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됐는데요. 조사 방법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3%포인트였습니다. 네, 요약해 보자면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지금을 평가하세요. 대신에 총선 치르고 나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좀 더 많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물갈이를 많이 해야 된다. 물갈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아마 깔려서 총선 지나고 나면 좀 좋아질 거다가 50% 넘게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의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이번에 이쪽 배 계신 분,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자기소개부터. 네, 송파서 개인 택시는 노석호입니다. 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초선 국회의원들이 몇몇 몇 프로 10% 20% 그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대폭 물갈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갈이를 해도 중진들이 안 바뀌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뭐 정치 활동을 하는 분 외에는 정말 몇몇 분은 정말 이제 좀 갈아줬으면 하고 그 몇몇 분이 딱 있군요, 머릿속에. 한 10여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진들이 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당
버리고 네, 네. 그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매번 총선 때마다 초선으로의 교체 비율이 뭐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매번 거의 절반 가까운 식으로 초선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선 다가올 때마다 맨날 물갈이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40% 이상씩 초선이 와도 정치가 안 좋아진다. 예. 우리 지금 방금 저분께서는 그게 잘못된 중진들 때문이다. 물갈이 하려면 그 중진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중진 중에서는 근데 지금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요. 예. 예, 그래서 초선들이 나가서 뭐 정말 조금 말 좀 하려고 건방지다 하고 그런 저 중진들이 네. 아래로 보고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도 별 이렇게 뭐 말빨도 안 쓰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저분은 시종일관 중진 비판이에요. 옆에 분께 마이크 좀. 예. 네.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 김상유입니다. 예.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가장 문제를 꼽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그 거대 야당이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있다. 그 거대 야당은 거대 두 개, 양당? 양당, 거대 양당. 두 당. 예, 네, 예, 예. 두 당이 이렇게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 주고받고 밑줘봐야 한 4년 좀 이렇게 조금 고생하면은 또 우리가 뺏어올 정치니까 정권이니까. 예, 근데 예. 정권 뺏어오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권력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승자가 뭐 정권을 잡으면은 거의 모든 권력을 독식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보면은 양당 구조가 전통적으로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에 양당 구도. 편성한 네. 거대 양당이거든요. 그리고 소선거구제. 예, 거기에 예. 들어가면은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그 시샘말로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 되려면은 당선되기보다 공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천만 받아서 일단은 그 거대 야당에 그 입문을 하면은 입성을 하면은 양당에 예, 양당에 잘못 들으면 계속 야당만 죄송합니다. 비판하시는 것 같아서 양당에 입성을 하면은 따는 당상이 된다 그거예요. 뭐 예. 오죽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예.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 예,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예. 그게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조금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거대 양당의 그 어떤 폐단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은 들어가면은 어지간하면 당선이 됩니다. 공천을 받으면 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기득권 그 안에 되고, 들어간 같은 물에서 이제 노는 그 그럼 그걸 국회의원이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번에 정치개혁법이 통과가 예.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어떤 그 바람에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개혁을 이뤘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금년에 4월 그 선거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다른 그 새로 진입하는 어떤 그 정파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파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의 예. 그렇죠. 진입 장벽.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그 어느 정도 그 소수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직능 대표들도 이제 그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앞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풍 불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제 생각도 여러분들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50-60%는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데 저는 50-60%가 상당히 많은 숫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진행하신 선생님 입장에서 그 정도는 뭐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더 이제 또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젊은 세대, 젊고 유능하고 젊은 역량 정치인. 있는 예, 예. 젊은 세대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거대 양당에서는 문호를 그렇게 크게 개방하지 않아요. 예. 일단 들어가서 또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전에 지금 이제 전에 그 발언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방 물들어요. 기성 그 정치인에.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는 국민들이 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말씀이 이렇게 좀 기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예, 예. 눈 부릅뜨고 예. 뭐 몇 명 젊은층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와서 세력화된 아니, 근데 젊은들이 이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 그 큰 정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다 영입하는 거 보면 전부 젊은층 영입들 발표 막 하고 있어요. 글쎄 조금 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그 창당하시는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 한다고 청바지 입고 창당대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강화하자. 그 말씀. 네, 옆에 그렇게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예.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취업준비생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울산 멀리서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게으르다라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년 문제, 소수자 문제, 동물권 같은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개발할 필요가 정당에 있지만 그런 정책 개발은 도외시하고 너무 정쟁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너무 게으른 정치를 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계속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거대 양당에게 너무도 유리하게 재편돼 있는 선거 구도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 개발을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표를 계속해서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게으른 정치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분은 그러니까 현행 우리 소선거구제 그래서 단순 다수 득표를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리고 지역주의가 팽배한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거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들이 좀 더 많이 진출을 해서 다당제 정치가 되는 양당제는 싫다. 다당제 정치가 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두 분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좀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하다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첫 그림은 이만했는데 요만해졌잖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죠?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은 또 다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어렵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양당 정치가 왜 좋은 건데 왜 그걸 싫어한다, 나쁘다 그러느냐. 다당제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치 학계나 이쪽에서는 다당제 정치가 더 타협과 협상의 정치 문화를 키우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건 뭐 명확한 답인데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쭉 정치에 대한 점수나 평가, 원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젊은 정치인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일반 그냥 국민 방청객분들이지만 딱 세 분만 특별 게스트를 모신 분이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젊은 정치인들 세 분을 모셨어요. 지금 아마 귀가 굉장히 간지러우실 것 같아요. 자기 비판을 막 듣고 계시니까. 우리 세 분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저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원 바른미래당 김진아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최연소 고양시의원 정연우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최연소는 몇 살이세요? 한국 나이로는 33살입니다. 만으로는 31살입니다. 그 옆에는? 저는 83년생이고요. 38 됐습니다. 예, 저는 91년생으로 올해 30 되고요. 만으로는 28세 정치입니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근데 같이 활동하시는 그 시의회나 거기에 그렇게 젊은 층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경기도의회는 지금 142명 중에 8명이라서요. 5% 정도 됩니다. 그게 30대 이하?
네, 20대와 30대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30대. 39세 이하까지 밑에 5%. 또 다른 이제 저희 서울시의회는 이제 110분의 의원이 계시는데요. 이제 2030은 우리 나이로 2030은 딱 3분 존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고양시의회는 33분 중에 저 혼자고요. 그다음에 진보정당에서 가장 젊으신 의원님과도 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국회의원 중에 20, 30대가 딱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있죠? 3분 계십니다. 3명 있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명이잖아요. 1%. 네. 근데 뭐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같이 정치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뭐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고 면목이 없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사실 국회라는 곳이 갈등의 집결지이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들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양당 체제에서 이제 다른 소수당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서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설득할 자세 그리고 설득을 당할 자세 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구조 그리고 정치 문화 두 측면 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기성 정치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20대 국회에 젊은 정치인들이 다수였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이런 현상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정치인들은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것이 곧 협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투입돼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은 몸싸움 할 때 체력이 강하니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서지 않습니다. 네. 아니 과거엔 그랬어요 또. 자, 우리 세 분한테는 이따가 다시 한번 그 각 정당의 물갈이 바람, 청년 영입 바람에 대한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 듣도록 하고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아시죠? 핀란드란 나라는 지금 34살짜리 여성이 총리를 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인가요? 31살짜리 총리가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 또 총리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러운 나라들의 정치 함께 한번 보시죠. 엄마 품에 안겨 미국 의회에 온 생후 10개월 아기 타미 더거스 상원의원의 딸입니다. I just think it's amazing and I want to thank all my colleagues for the unanimous consent vote so we can do this. Thank you. 지난해 4월부터 미국 상원이 1살 이하 영아의 의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What did your colleagues say to her? It meant so much to be able to cast the vote as a new mom and be able to do my job and take care of my baby at the same time.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은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정치인의 증가로 불가피했던 면도 있지만 의회가 건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물없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특권이 없어야 합니다. 스웨덴 의회 청사 앞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주 보입니다. 의원들이 입주해 있는 의원회관. 이곳에는 의원들이 타고 온 자전거가 즐비합니다. 겨울에는 많이 줄어들지만 날씨가 좋을 때면 자전거를 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라숀 의원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책상과 책장 그리고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보좌관과 비서관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의정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녀가 출근해서 처음 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받은 100여 통의 메일을 확인하는 것. 나숀 의원은 일일이 답장까지 해줍니다. Ja, jag känner det när det är medborgare som vänder sig bara till mig att det kanske är jag som är den liksom sista hjälpen de kan få och då känner jag ett ansvar att svara. 그녀는 유권자가 보내온 이메일을 기초로 4년 동안 6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만큼 탁산 공론이라고는 없습니다.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녀. 여느 서민과 마찬가지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스 승객들 틈에 같이 있는 의원의 모습에서 권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스웨덴 의원들. 그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외교 전문가인 토렐 의원. 의장을 수행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스웨덴 외교 분야 핵심입니다. 그에게 한국 방문 당시 사용한 출장비 내역을 부탁하자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원이 쓸 수 있는 활동비는 하루에 채 6만 원이 안 되는 액수. 의원들의 출장비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정산은 철저하게 합니다. 의원들이 영수증을 이곳에 제출하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Det gallras aldrig bort. Utan som för tjänstemän eller anställda då är det 10 år enligt gängse regler. Men för ledamöter där sparar man, ja. 토렐 의원의 사용 내역을 문의하자 복사까지 해줬습니다. 스웨덴은 정치인의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이런 투명성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 중 마이너스로 표시한 항목이 보이죠? 한국에서 접대받은 식사비를 출장비에서 반납한 겁니다. 스웨덴의 특권 없는 정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임금입니다. 매달 의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수당으로 규정했고 이것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의원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빠진 시간만큼 수당에서 공제합니다. 의원 지원법은 국민 세금이 함부로 쓰일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måste alltid komma ihåg att du representerar människorna i din valkrets som har valt dig. Och du ska tänka på att det du gör och det du säger och hur du agerar ska du kunna ta ansvar för. 네, 부럽죠? 방금 보니까 회의에 빠지면 돈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스웨덴 의회가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 안 만들까요? 국회의원의 선거 제도나 국회의원의 임금이나 뭐 수당이나 이런 등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아닌 딴 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서 만들까요? 자, 이 자리에 유럽에서 온 두 청년, 여러분 많이 TV에서 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제이콥입니다. 스웨덴의 제이콥, 옆에? 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패트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스웨덴 정치 진짜 저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처음에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양반 아닙니다. 국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어서 뽑아줬으니까 앞으로도 뭐 잘하는지 우리 세금으로 그 돈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그 확인해야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이런 법 되게 좋아요. 맨 앞에 국회의원이 양반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네, 맞아요. 양반 쌍놈 할 때 양반. 특권층 귀족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냥 국민의 대표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다 이런 인식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경험이 있어요? 혹시 스웨덴 정치에 관한? 저는 우리 스웨덴에서 그 초등학교부터 진짜 투표 못해도 우리 연습 투표해요, 학교에서. 잠깐만, 초등학교 학생이 네. 연습 투표를 한다고요? 네, 왜냐면 학생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서 거기 그 다른 당들 학교에 가서 좀 토론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연습 투표해요. 왜냐면 많은 나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네, 특히 대한민국 보면 아까 저 동영상 봤는데 저 여자분이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대한민국 80대 보면 우리 그 이한열 같은 선배님 학생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데 민주당 위에. 그래서 그거는 밖에 나가서 투표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불망할 수 없습니다. 젊은 층부터 정치에 연습을 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해야 정치가 저렇게 되더라. 그 네. 얘기군요. 네? 그 젊은 층부터 네. 정치에 더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야 네. 스웨덴 같이 정치가 좋아지더라. 네.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네. 글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이한열 열사를 선배라고 부르는 스웨덴 청년이 있네요. 고마워요. 네. 옆에 우리 핀란드에서 온 제가 좀 아까 그 34살 여성 총리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그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가 봐요. 뭐 물론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이런 젊은 여자분이가 정리되는 건데 뭔가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특히 국회의원 같은 곳에서는 뭔가 inclusiveness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요? inclusiveness 한국말로 뭐라 하지? 이 모든 국민들의 약간 대표해야 되니까 모두 투표자의 대표가 여기에 국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뭐 지금 내각에 들어가는 파티 회장들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 빼고 다 젊은 30대 여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는 주요 정당의 당 대표가 전부 여성이고요. 당 대표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다 3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네,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여자나 남자나 그런 거는 진짜 상관없는데 약간 우리 정치인들은 더 약간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건 뭔가 조금 차이 느껴요. 뭐 아까 영상도 보면서 뭔가 스웨덴처럼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출근하는 그렇죠. 것도 약간 그렇죠. 핀란드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뭐 우리 대통령도 뭐 열심히 그 뭔가 회의 후에 치맥집에서는 맥주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뭔가 리무진 타면서 이렇게 진짜 국민 사이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차이를 느껴요. 그 핀란드 의원이나 스웨덴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유가 원래 차하고 운전기사가 다 제공되는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운동 삼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자동차하고 운전기사가 제공 안 되죠? 예, 그렇기도 하던데요. 예. 그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동차 운전기사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보좌관도 없어요. 물론 뭐 모든 정치가 저 나라 같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울 바가 참 많다는 거고요. 두 분 혹시 우리 정치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제안할 게 있어요? 일단 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답을 더 줄 수가 없지만 네. 뭔가 어떤 걸로 조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웨덴처럼 뭔가 영수증 같은 거는 다 기록하거나 진짜 뭐 물론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정치 상황에서도 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됐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처럼 뭔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에 밖에 선거 참여하도록 안 나가면 이런 상황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 정치에 관심이 가지고 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하네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그래야 한다. 또 뭐 하실 말씀? 네, 그리고 제가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되게 힘들게 살아 계신 여성분 되게 많은데 우리 그 국회의원 중에 17%만 여성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OECD 나라 중에 매우 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힘들게 살아 계신 여성분들이 그분 위에 사회로 나오는 사람 필요하겠죠. 근데 17% 너무 낮은 편이라서요. 네. 그거 좀 바꾸면 더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젊은 층의 참여,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여기 형님들은 되게 멋지게 말씀했던처럼 그 정치의 문화적인 바꿈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는 핀란드에서 스웨덴에서도 똑같이 얼마나 의견이 다르지만 다 그냥 서로 배려해야 됐고 서로 뭔가 다른 의견도 들으면서 뭐 이런 뭔가 문제들은 민주주의로 진짜 말로 하면서 해결하는 거를 조금 조구하면 뭔가 합의 같은 거는 합의는 컨센서스 맞죠? 컨센서스를 작성하면서 균형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한 당만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뭐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금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그런 정치 문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짜 저런 유럽 국가들의 의원들한테 무슨 인터뷰 같은 걸 하면요. 자기들은 이런 의견으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데 하고 곧바로 뒤에 따라 붙이는 이야기가 다른 당과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떻죠? 각 당 대변인이나 의원들한테 무슨 쟁점을 이야기하면 상대 당을 욕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맨 처음 발언하신 사회복지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저렇게 할 수 없을까요? 정치 바꿀 수 없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저걸 보면서 사실 참 감명 깊었어요. 우유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도 참 감명 깊었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되게 그 젖병 물린 거는 약간 좀 쇼맨십이 있었죠. 근데 주변에 진짜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는 국회가 사실은 보좌관 뭐 인턴까지 합쳐서 한 9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세요? 저기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도 없이 저 많은 그 법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저기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젊은 층들이 솔직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역사회도 활동을 해봤지만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도 끊임없이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보좌관을 여러 의원이 한 명만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정당 차원의 정책 보좌 기능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한 의원이 9명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 대단한 특권인 거죠. 그쪽에 또 다른 분
네, 저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고요. 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당연히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히 배워야 할 점인데 사실 저는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게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핵심 자체는 정치인들이 주어진 업무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거지. 막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가져가고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서울시 의원들께서 뭐 500만 원을 가져가건 1000만 원을 월 가져가건 사실 일만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핵심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똑바로 뽑고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분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고 반드시 애기를 데리고 뭐 오실 수 있어야 되고 꼭 그것만이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고 대신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혹은 저희가 유권자로서 조금 더 책임 있게 투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정치 개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의 의원들은 처음에는 수당이 없었죠. 아예 월급도 없었고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받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죠? 2000 하여튼 뭐 근데 그 받는 액수가 뭐 7급 공무원 정도라면서요? 맞아요? 네, 거의 저희 기초단체는 7급 공무원 정도. 7급 공무원. 저희 광역도 한 6급에서 조금 오래 근무하신 분들 수준 정도로 봤습니다.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지방의회가 그죠? 보좌관은 있나요? 따로 보좌관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도 보면 우리 지방의회, 광역단체,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의회 같으면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단한 곳인데 거기에 의원들은 6급 공무원 대우, 7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좌관도 없고. 근데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신 보좌관 9명씩 되고. 이 차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이 너무 큰 차이도 국회에서 정하죠. 국회의원들이. 네. 맞죠? 예. 또 국회의원은 막 6선, 7선 막 하잖아요. 근데 단체장분들은 3선 하면 끝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4선에 아예 도전을 못 하죠. 네, 맞습니다. 왜 그래요? 국회의원분들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에 단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왜 거기만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없고. 하여튼 지금 저분께서는 무조건 특권을 뺏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권한을 주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 그 말씀 참 중요한데 지금 이제 다른 제가 지방의회나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바꿀 건 참 많아요. 그리고 매번 총선 끝나면 특권 내려놓겠다고 각 정당이 약속합니다. 근데 하는 걸 못 봤어요. 자, 여론조사에서 정치개혁의 우선순위 이번 공천에 어떤 기준이 중요할지 물어봤어요. 김도연 아나운서. 네, 정치와 국회에 관한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그럼 한국의 정치는 어떤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할까요? 정치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부패나 특권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6.9%,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15.9% 순이었습니다. 임기 중에 의원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파면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86.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꼭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지도 물어봤는데요. 먼저 경제에 관한 의견이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21.6%로 가장 많았고 세대나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해야 한다 17.9%,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 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건 세대별로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현안들이 달랐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19세에서 29세 사이 그리고 50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꼽았던 반면에 30대나 40대는 적폐 청산, 60대 이상에서는 사회 통합을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정치개혁 국민에게 그 길을 묻다 지금까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부패 또 특권 이거 개혁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 소환제 도입해야 한다. 압도적이네요.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방청객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이번에 이쪽 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마이크 잡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 박세영입니다. 네. 아까 저기 나왔듯이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견제하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그 입법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특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특권들을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국민 소환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걸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 소환제 말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갈등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여서 그렇죠. 정당에 속해 있는 몇몇의 소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어느 지역에서는 당선권과 비슷한 똑같은 효력을 가질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 이런 것들. 네. 네. 또 옆에 분? 네, 뒤에 분. 네. 마이크 잡으시고. 서울에서 온 김여섭입니다.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젊은 청년 정치가들의 분들한테 과연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그게 시급하게 바뀌어져야 될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거법에 보면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세대인데 지금의 선거법 제도가 너무 후퇴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청년 정치가들이 과연 지금 현 기성 정치인들한테 무엇이 배울 점이 있을까? 그것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너무 중앙 정치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죠? 지방자치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 정치의 기성세들이 지금 중앙 정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공천제도도 대폭 수정이 돼야 되고 신선한 인물과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제도적 변화가 21세기에 대해서 판을 뒤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그보다 더 양당 체제가 더 굳혀졌으면 좋겠고요. 소수 정당들이 많지만 다소 보수나 진보에서 파상된 정당들입니다. 각각의 정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입법 또한 자기들끼리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마다 청년 임제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요. 청년 국회의원들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입성하게끔 미리 진작에 기성 정치가들이 신경을 썼다면 지금의 청년 인재 영입이라든지 그런 발굴을 하는 거에 좀 더 앞서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을 많이 준비해 오셔. 생방이다 보니까 좀 떨리는 면이 많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중앙 정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몇몇 중앙 권력층들, 주요 거대 정당들의 권력층들의 정치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국민 참여라든지 청년 참여라든지 이런 등등을 제대로 못했다. 그 말씀이로. 네, 맞습니다. 자, 또 다음 분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원 김자주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통한 정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야당은 여당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들만 놓아놓을 것이 아니라 양당 모두 저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협치하는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협치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대통령이 좀 먼저 나서서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하고 소통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하고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정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장관 등 뭐 인사권과 관련해서 강행하는 면을 좀 많이 보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채택 보고서를 제출 안 한 국회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은 계속 강행해서 임명할 정도라면은 왜 그 분께서 임명하시는 인사가 왜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명분 없이 강행을 한다는 것은 여야의 그 쟁점을 좀 약간 그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야당의 반대 탓도 있으나 네. 권력자인 대통령이 협치의 모범 노력을 더 보여야 한다. 그 말씀.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해주시면은 또한 그 야당도 매번 그 왜 나만 불러달라, 다 같이 하는 뭐 소수 정당 모이는 그런 협치는 싫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좀 저는 그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꼭 1대1 만나자 이거 또 네, 문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 제1야당만 만나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과 모든 뭐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층 성숙된 협치 주문하셨고 또 옆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문경에서 온 대학생 김찬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이제 상정된 법안들이 가장 최근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우리 정치에 있어서 권력 구도를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견제받지 못했던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이 의회 내에서 권력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정치개혁의 과제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의회 내에서 협치가 참으로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야당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이 있음에도 그것들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고 다른 법안들에 계속 귀속되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시끌시끌한 것이라고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그렇죠. 정치의 영역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저는 이제 대학을 포항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17년도에 지진을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여전히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이재민들이 많으신데도 거기 지원 특별법이 간신히 통과됐죠. 네, 제가 그 점에서 그걸 보는 과정에서 발의한 의원조차 자당 의원인데 그 의원분들께서 표결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다른 법안들 속에 묻혀서 가장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보통 무쟁점 법안이라고 여야가 견해 차이가 없으면 그냥 최우선으로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다른 거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쟁점하고 무쟁점을 전부 다 마지막까지 미루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국회 선진화법은 괜찮다고 보세요? 법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선진화법은 도입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또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아, 요번에 그 기소한 거?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국회 선진화 지금 나와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시구나. 네. 우리 국회가 국민들한테 이 국회법 공부를 강제로 시켜주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여러분 아셨었어요? 모르셨죠? 패스트의 영어로 패스트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 걸린다고요? 그거 봐, 잘 모르시잖아요. 최장 300일이 넘게 걸리는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강제로 공부시켜요. 그거 이제 막을 방법으로 뭐 막는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걸로 필리버스터라는 거. 그것도 또 새로 공부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임시국회를 한 이틀, 3일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이틀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그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표결을 해야 되는 조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강제로 공부를 시켜준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다 진지한 대화와 타협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참 문화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정당들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뭔가 좀 바꿔보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모습 한번 지켜보시죠. 2019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화문, 서초동, 그리고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9월 말부터 시작한 집회는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광장으로 나온 것일까요? 서초동에서 열린 2019년 마지막 집회 현장. 영하의 차가운 날씨를 핫팩으로 버티는 참가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잘 버텨야죠.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구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추위도 있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바로 시민 발언으로 지금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 보태는 게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그리고 뭐 재벌 개혁, 경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바라는 시대 정신이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원, 바람, 열망입니다. 같은 날 저녁 여의도에서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겨울밤의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추위에 심야까지 이렇게 나가 집회 참여하고 진짜 나도 따뜻한 방에 안방에 누가 텔레비 보고 시청하면 얼마나 좋아. 현 시국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정당을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정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금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 이것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또 포퓰리즘을 너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 광장의 민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방금 자료 화면을 보기 직전에 소개 멘트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주요 정당들의 노력하는 모습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볼 거고요.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여의 한 양태로서 이 광장의 정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떨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김도연 아나운서.
네, 정치와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 이번에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집회 현장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인 민심의 표출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견이 50.6%로 아니다, 국론 분열시키고 오히려 집회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42.9%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의견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시위, 집회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요. 참여 의사가 있다가 44.7%, 하지 않겠다 48.9%로 없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해서 정당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요. 지금 이미 당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가입 의향이 있다가 34.6%, 가입 의향이 없다가 61.8%로 정당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9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특별 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국민의 정치 참여, 가장 기본적인 건 투표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가장 강하게 하면 정당에 가입해서 직접 내가 출마까지 하고 여러 경로가 있겠죠. 그 사이에 국민 청원도 있고 아까 저런 집회 참석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이런 등등인데요. 그런 정치 참여에 대한 의견들 이번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손 들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부재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정치권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예. 그리고 그 집회의 어떤 과정을 살펴봤을 때도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친 사람도 없고,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편입니다. 참여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20대고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좀 정치는 잘 솔직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 박근혜 최순실 그런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좀 뭔가 울컥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 가셨구나. 네, 답답한 마음에 한 3번 정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정권 바뀌고서는 한 번도 안 가셨고. 네,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민주적으로 의사 표시하고 무슨 다치는 사람도 없고 평화로운 그런 집회, 이건 바람직한 참여다 이 말씀이군요. 네, 저는 조금은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어떤 분께서는 우리 정치가 잘하면 태극기 안 들어도 되고 촛불 안 들어도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죠? 네. 정치가 잘하면 사실 집회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항상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이 나와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100%, 90%, 80% 이렇게 잘 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는 국민청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의 의견과 제 말이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만, 200만 이렇게 막 모이는 이런 거는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자기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의견 분출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잘 이해했죠? 고맙습니다. 또 다음 예. 안녕하세요. 전 직장인 신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견인데요. 아까 그 김진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라든지 서로 뭐 각을 세우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거를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불편해하는 거를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일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 의견의 대립 자체보다는 어떻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가에는 조금 유심히 보고 우려를 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디지털 세상에서 봇이 어떻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영향을 주는가인데 뭐가요? 봇이요. 봇? 네, 그 매크로나 봇처럼 그 여론을 조작하고 최근에 음원 차트 같은 것들도 기계가 나서 가지고 먼저 차트를 상승시켜서 그게 다 나중에 사람의 이제 의견으로 이제 그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뭐 서초동이 됐건 아니면은 뭐 여의도, 광화문 뭐 무엇이 됐건 간에 이게 개개인의 어떤 집단의 지성이 모여가지고 상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견인 건지 아니면 중앙화된 여론이 기계적으로 하방으로 어떤 이런 의견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우려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개입 행태도 물론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서 아주 극보수, 극진보 채널들이 막 생기고 또 양쪽 집단은 그것만 보고 상대권 안 보고 뭐 이런 현상 지금 같이 보시는 거죠? 네네, 그 진영 논리의 이제 확대 재생산이기 때문에요. 저는 약간 한국 정치가 청백전 조금 더 나아가면 거의 냉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보면은 타협, 대화, 뭐 대립을 하더라도 토론 이런 것들은 좀 상실이 됐고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뭐 말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편이면 무조건 수호해야 되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타도해야 되고 사실 광장에서도 저는 그런 단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어느 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다. 그런 좀 지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뒤에 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 김동희라고 합니다. 소개 멘트가 좋네요. 대한민국 청년. 네.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청년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국민청원의 경우 굉장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뭐를 청원하셨어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비공개 출사 사건 때와 이제 여성 연예인에 관련을 해서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많은 청원들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청원에 막 참여하면 무슨 반응이 오던가요? 반응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분명히 한 번쯤은 청원에 참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를 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국민 청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론화 과정.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론화 언론을 타는 숫자도 많아지고
힘이 세진다 그렇게 되면 이거죠. 더 많은 분들이 더 주목을 이끌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게 쌓이면 정책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낮은 단계의 투표 참여부터 시작해서 저런 적극적인 청원 참여까지 뭐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다들 투표는 하실 거죠? 진짜요? 아유, 두 분은 투표권이 없죠. 다른 분들은 다 투표는 하실 거죠?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세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각 당은 인재 영입을 통해 공천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인재 영입 1호로 발표한 후 계속해서 새로운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했고 앞으로 10여 명을 더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유한국당도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를 시작으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영입해 총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번의 선거에서 초선 당선자의 비율은 평균 48%. 대체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교체율을 보여왔습니다.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갔던 이번 20대 국회. 실망한 민심으로 인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큰 폭의 물갈이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맨날 싸우고 그다음에 막상 이제 정치 선거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많이 공약들이 나오지만 정작 그 4년이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공약이 이뤘다는 거 느끼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고 국민들은 정말 너무너무 더 답답하고 어쩔 때는 정말 한숨 나고 한숨스럽고 그냥 더 스트레스 받고. 여당은 성남 민심을 달리기 위해 의정 활동 능력 등 자체 기준을 마련했고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게는 공천 심사 시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 역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공천 배제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50%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청년 공천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2030 당선인은 3.2%, 47명에 불과하고 20대 당선인은 1명도 없습니다. 청년 실업 등으로 팍팍한 현실 속에서 2030 세대의 정치 참여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여야 정당들은 젊어진 유권자를 겨냥해 청년 공천에 더욱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대회에 참가한 당직자들은 모두 청바지를 입고 등장해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딤돌이 되고 울타리가 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어내고 1월 7일 열린 정의당의 청소년 입당식. 고등학생 16명을 당원으로 영입했습니다. 만 18세의 정치 진입은 시대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특히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전에 당의 선택을 받을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여야의 공천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정당들 모두 과감한 인적 쇄신, 청년 영입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 세 분 지방의회 안 가고 기다리셨으면 혹시 국회의원 총선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천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주거복지 문제, 요 문제만 관심 갖는 걸로들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늘 민주화 과정도 겪어오면서 앞서 시대적 담론을 제시했었던 거는 좀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젊은 정치인으로 봐서 지금 더 지금 현재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시대적 담론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비교적 청년 세대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다른 지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청년 세대가 많다고 해서 정치가 급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보다 하지만 그 다양한 제시 속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게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주제가 되든 청년의 시각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앞으로 변화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년 의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청년 의원이 영원히 그 청년으로 남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청년의 시기는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으로 보는 전반적인 생애 그 과정에서의 정책들 그리고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특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사실 청년 의원으로 저도 활동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이게 관행이고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걸 바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이전에 잘못됐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관행을 대해서 타파하는 것.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의식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각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청년이라는 단어, 청년 정치라는 단어로 압축돼서 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히 또 여성이시니까 여성 참여도 늘어나야죠. 더. 지금 너무 적죠? 네,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청년 세대를 공감하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냥 저의 소명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 정치인을 바라볼 때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정치인이지만 젊은 정치인으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청년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문제 전문가인데 젊은 전문가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럼 시각이 다른 거죠. 네. 예. 또 계속 말씀하세요. 예.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년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아, 취업, 일자리, 군대, 육아, 출산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청년이란 단어보다는 조금 젊음이라는 단어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좀 희망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요. 각 정당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걸 청년들의 참여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변화를 줘달라는 거고 변화를 오래 해오신 여러분들한테는 기대 못하겠으니 새로운 청년들이 젊은 그 힘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또 뭐 시간 거의 다 돼갑니다만은 우리 방청석 몇 분 더 말씀 들을까요? 네, 자기소개부터. 네, 마이크 들으시고. 예, 반갑습니다. 여의도 주민 정준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적대적 정치가 어떻게 원인이 뭔가 늘 뿌리를 생각할 때 결국은 해방 공간에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하면서 미소 개입하면서 남북 분단이 된 거기서 시작됐다 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결국 남남 갈등까지 이어지고
요즘 네가 아시겠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행사 때마다 늘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여야 간에 그만 싸우자. 거의 업소하듯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갈등과 대립과 적대적 정치를 하다가는 정치권도 공멸이 되지만은 대한민국 호 자체가 침몰되라고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북유럽의 핀란드 아까 말씀 나온 거기, 것처럼 예. 네. 사회적 대타협할 수 있는 합의적 민주주의가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제가 바라는 한 방법은 진영 논리에 찌들어 있는 정치인들은 각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방법. 또 그런 후보가 나올 때는 유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찌들린 후보들은 찍지 않도록 하는. 결국은 정치는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예. 그런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정당에 속한 의원이다 할지라도 누구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지 누구는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해야 되군요. 평소에 이제 언행이나 행동, 정치적 활동을 보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오죠. 네. 감이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감 오세요? 이제 그런 판별법으로 유심히들 보세요.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교과서상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서 국가의 공동체의 방향으로 정해내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아까 정치학과 학생 맞죠? 예. 근데 우리 정치가 비판받는 핵심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별로 심하지도 않은 갈등을 부추겨요.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을 줄 알고 그게 양극단의 진영 논리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의원들,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 누군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옆에. 예.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도 양극화는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서초동 가세요? 광화문 가세요? 네, 저는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 참여 방식은 블로그예요. 항상 뉴스를 보고 그다음 정치 토론 여기저기 걸 다 찾아서 공부하면서 블로그를 적기 때문에 여기 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잠시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도 잠깐이고 저는 얼른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줘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죠. 25명의 아이들을 쭉 둘러앉게 하고 토론이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서 나의 생각도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소감을 물어봐요. 자기 생각이 바뀐 사람 하면은 자기 생각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뀌었다는 느낌을 많이 발표합니다. 아까 젊은 정치인이 말씀하셨죠. 설득당할 권리, 설득할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정치인에게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저는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586 세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 토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른 당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이 부분에는 일치했네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면 어떤 정치 공부보다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등학생도 또 다 알아요. 물어본다잖아요. 서초동 가느냐, 광화문 가느냐. 근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어느 한 방향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토론해보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원래 설득의 심리학에서 핵심 이론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내가 먼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설득당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정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정치 개혁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 20대, 30대, 40대 의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그렇게 들어온 분들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 개혁에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각 정당들마다 그 청년의 기준을 보면 어떤 정당은 만 35세, 어떤 정당은 만 45세까지도 청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대를 보면 보통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뭔가 생각을 해보면 국회 연령대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아직도 70대나 60대 의원분들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기엔 쉽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길이 보이죠? 답은 있어요. 뭘 원하는지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부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지는 이따 9시 40분부터 2부 시간에 또 2시간 토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더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셨지만 발언 못하신 많은 분들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9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서로의 잘하는 점은 인정해주고 또 못하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또 올바른 방법으로 서로 이제 비판을 한다거나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다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안건은 빨리 처리돼서 실생활에 좀 체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사 기간 때만 뭐 하겠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냥 뭔가 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정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다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더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주고 저희 같은 학생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제 어린이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될 그런 시기에는 좀 더 서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경쟁보다는 화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앞장서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바라는 것 딱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뭐 이런 거예요.